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도 증상으로 본 건강식품 호전 반응 두 번째 낭독하겠습니다. 저자 홍동주. 제2장 건강식품 필수시대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호전 반응의 중심에는 열이 있다. 질병의 원인에 관한 학설과 이론을 쭉 늘어놓으면 아마 지구를 푹 덮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체온, 특히 저체온과 질병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경우 사람의 체온은 약 37도씨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사란 생물체가 체내에 들어온 영양물질을 분해 및 합성해 생체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혹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치 않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은 생명 유지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이때 인체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는 열이 된다. 사람의 경우 에너지의 70% 이상이 열로 변환돼 체온 유지에 쓰인다. 혹시 두통이 일어나거나 몸살이 났을 때의 몸 상태를 기억하는가? 아마도 몸에 열이 발생해 체온이 37.8도씨 이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체온이 그 정도로 오르면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 들면서 현기증이 난다. 이는 몸에 열이 발생해 몸의 중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몸에 열이 부족해 저체온에 가까운 사람들, 가령 비만인 사람들은 몸이 항상 무겁게 느껴진다. 이 경우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식은땀을 자주 흘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온, 보통 체온은 평균 36.89도씨로 하루 중의 체온 변화는 대부분 1도씨 이내다. 만약 우리의 체온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시 말해 체온이 37도씨 이하로 내려갈 경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상 체온 아래의 낮은 체온을 저체온이라고 하는데 체온 35도씨 이하를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다. 저체온이 되면 몸의 항상성이 깨져 모든 신진대사가 장애를 받는다. 특히 두뇌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결핍되고 심장 박동수가 적어서 전신의 혈류량이 줄어든다. 이는 세포의 재생 기능을 떨어뜨리며 활성산소의 과다 배출에 따른 DNA 변형으로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을 초래한다. 또한 저체온은 폐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시력 저하, 아토피, 관절염, 변비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정상 체온 유지는 곧 건강의 토대이며 그 토대가 무너지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체온을 확인하는 이유도 체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사란 생물체가 섭취한 영양물을 체내에 분해해 생체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쓰는 물질 혹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치 않는 물질은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 저체온은 모든 질병에 깊숙이 숨어있는 근원이다. 37도씨 70%. 우리가 섭취한 영양의 70%는 열 에너지로 쓰이며 이는 생명활동을 위한 체온 유지에 필수적이다. 37.8도씨는 신생아의 체온에 가까우며 성인의 경우 열이 내는 체온으로 몸살, 두통이 생긴다. 36.5도에서 37.1도씨 평균 체온을 말하며 하루 중 체온 변화는 대개 1도씨 이내이다. 비만인은 체온이 낮다. 저체온은 비만을 유발한다. 체온이 낮아 생리활성도가 떨어지는 인체는 사용하지 않는 영양물을 체내에 저장한다. 영양이 체내에 저장될 때는 방부제로 지방이 쓰이는데 그것이 비만을 일으킨다. 건강인은 체온이 정상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연령대에 맞는 체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상 체온은 생리활성도가 높아 영양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영양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체온이 1도씨 떨어지면 시력저하, 아토피, 관절염, 변비 등이 생기고 면역력의 30%가 저하된다. 신진대사율은 15% 떨어진다. 저체온이란 의학용어로 35도씨 이하의 체온을 말한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손발이 차갑고 자꾸 딸꾹질을 하는 등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함을 보여주는 증상이 나타난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저체온화가 더 심하다. 두 번째, 암은 영양 불균형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암 발병률과 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암이다. 몇 년간 상위권에 머물러 있던 갑상선암이 드디어 발병률과 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전체적인 암 증가율은 매년 평균 2.9%로 나타나고 있다. 갑상선 암 증가와 2.9% 암 증가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이것은 시사하는 바도 크다. 질병의 원인과 저체온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흥미롭게도 암 증가율 2.9%는 매년 체온 저하 평균 2.9%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매년 2.9%의 암 증가율은 한국인의 체온이 그만큼 저체온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듯 갑상선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관장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영양 섭취와 더불어 항상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체온의 막대한 영향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유지하는 동시에 건강식품의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암 환자의 24%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국립암센터에 이르면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다 사망한 사람들 중 24%는 암 외의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 등 뇌혈관 질환 18.5%, 당뇨 7.8%,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6.8%, 자살 6.2%입니다. 의약품을 투여한 뒤에 발생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증상이나 행동을 부작용 혹은 이상 반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약회사나 의료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작용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 약물감시센터에서 부작용을 집계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 수치는 공식적으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암 142.8%, 뇌혈관 질환 50.7%, 심장질환 49.8%, 자살 31.7%, 당뇨병 21.5%. 증가하는 암 사망률 대장암 2.5%, 췌장암 5%, 폐암 3%, 유방암 2.6%, 전립선암 4.9%, 암 치료 5년 생존율 전립선암 26.5%, 위암 18.4%, 대장암 13.9%, 유방암 11.6%, 간암 11%. 3대 사망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 암 28%, 뇌혈관 질환 11%, 심혈관 질환 8%, 전체 사망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식품 산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 건강식품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이 2010년 15조 원 규모에서
2020년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소비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 기술 발달이 건강식품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2명을 보필한 경제 자문가이자 대학 교수인 폴 제인 필저는 자신의 저서 건강관리혁명에서 앞으로 천만장자는 건강식품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발병 속도를 따라가긴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과 발병 후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 현대의학보다 예방 차원의 건강식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건강식품은 의약품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공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일단 효능 좋은 건강식품을 발견하면 검증된 건강식품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소비하게 된다. 그런 소비자가 늘어나면 공급자는 수입이 상승해 천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다. 옳은 얘기다. 앞으로 건강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까닭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그 옛날 조상들이 씨를 뿌렸고 거뒀던 알짜배기 식물만큼 영양분을 갖추고 있지 않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구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왔다. 늘어나는 인구가 소비할 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사용해온 각종 촉진제, 살충제, 발색제 등으로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오염된 땅에 자라느라 영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식품을 먹는 우리는 배는 부르되 영양은 비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인은 분명 과거보다 잘 먹고 있음에도 영양 결핍과 불균형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영양 섭취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과잉과 결핍이 동시에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하루 3끼 식사로는 영양이 부족하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찾는 급성 환자는 대개 평소에 밥 3끼 식사로 건강을 관리해온 사람들이다. 물론 평상시에 술이나 담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사람도 많다. 이제 밥 3끼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는 흙에서 키운 식물들을 통해 영양을 섭취한다. 그렇다면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흙이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땅의 오염과 산성화로 우리의 먹을거리에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생활해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건강식품의 인기가 날로 치솟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인은 하루 3끼 식사만으로 절대로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특히 요즘 우리가 섭취하는 밥은 과거의 주식이던 현미와는 차원이 다르다. 영양소가 거의 다 깎여나간 백미로 3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음식물들은 또 어떠한가? 영양소 함량 자체도 미달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화학비료와 농약이다.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해 10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99건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폐기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53회 걸쳐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홍보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상황이다.
농부가 애써 농약을 덜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벌레 먹은 야채를 외면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우리 주위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소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질병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건강하다는 자신감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천적으로 몸의 어딘가가 약한 사람은 늘 조심하면서 관리하는 까닭에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건강식품 섭취를 고려해봐야 한다. 배부르게 골고루 먹는다고 해도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므로 현재 자신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고 올바른 건강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째, 건강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보통 성분 함량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만 너무 성분 함량에만 치중하면 중대한 사실을 놓치고 만다. 건강식품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안정성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안정성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대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인지 고려해 건강식품을 선택한다. 영양 성분 함량과 브랜드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 3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 원료가 안전한지 따져본다. 사실 우리는 원료의 수급 상황을 잘 모른다. 얼마 전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재배한 녹차를 수입해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TV에 방영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은 현대적, 위생적이었지만 문제는 차의 재배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DDT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으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카페인도 들어있다. 녹차를 마실 때 우리는 이 2가지 성분을 함께 마시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순수한 성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농약이 들어있다면 그야말로 아찔한 일 아닌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유기농 식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 이것은 세계 유기농 협회가 정해놓은 중금속 수치 ppm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면 중금속 배출보다 용이하다. 그렇다면 유기농 식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안전할까? 진실을 말하자면 유기농 식품에도 당연히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품을 만들 때 0.1%의 중금속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00% 안전한 제품이란 바로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100% 제거한 제품을 만든 회사가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정밀한 안전이라는 돋보기를 쓰고 건강식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서 말한 중국의 녹차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에 농약이 묻어 있다면 어쩌겠는가. 둘째, 제품이 인체에 유익한지 살펴본다.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자사 제품이 인체에 무조건 유익하다고 광고하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다. 정석대로 하자면 건강식품 회사는 인체의 화학 반응이나 유전자 적응 등을 검사해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표물질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문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 원가 상승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 건강식품의 흡수율을 알아본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체에 유용하다는 것은 적절히 흡수돼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체는 영양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사람은 그 에너지로 활동을 한다. 원료를 상품화할 경우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화학 구조가 변화에 일어난다. 이때 원료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다. 그런 이유로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체에 얼마나 유용한지, 흡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재검사를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선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흡수율이 좋으면 소비자의 건강 증진 체험이 늘어나면서 건강식품 시장이 폭넓게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6번째, 건강식품을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 건강식품을 섭취한 뒤 호전 반응의 반대 현상이 발생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면 질병 치료와 건강식품 섭취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건강식품을 권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 질병의 차도에 따라 건강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질병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간경화. 간경화에 걸린 사람은 효소가 매우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섭취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간경화로 판명받은 사람은 처음에 소량으로 시작해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다. 몸에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당뇨. 당뇨 수치가 300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섭취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당뇨 수치가 급작스럽게 올라가 불안을 초래하는 바람에 큰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저혈압. 확장기 혈압 50 이하를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때 심장에 무리가 가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든다. 저혈압 환자도 건강식품을 물에 희석해서 소량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음식물의 영양 흡수, 소화, 대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 건강식품을 무리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로 몸이 긴장할 경우 소화에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특히 건강식품 속에 들어있는 요오드의 함량에 신경 써야 하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여성질환. 유방암이나 자궁질환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한다. 이때 병원 치료에 역행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식품을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만 섭취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장기이식. 장기이식은 타인의 장기를 내 몸에 맞추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일단 장기를 이식하면 내 몸의 면역물질은 타인의 장기를 내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공격을 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면역 증강식품을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 치료가 최소한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